노동자들 요구에 감응하는 대통령 등장할까? 손정순 노동판. 윤석열 탄핵 심판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극우 내란 세력의 준동 속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윤석열은 3월에 탄핵될 것이고 우리는 2017년 봄처럼 올 5월에 다시금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던 지난 3년은 한국 사회 노동에게는 큰 시련의 시간이었다. 윤석열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7월 어느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 120시간을 얘기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꾸려서 노동시간 제도를 개편하려 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아니면 주 120시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지를 넓혀서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려 했다. 산업혁명 초기였던 19세기 초 영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하루 15시간에서 17시간이었다. 주 120시간은 일주일 내내 17시간을 일해야 되는 노동시간이다. 한국 사회 노동자는 대통령 잘못 뽑은 대가로 일순간 타임머신을 타고서 200년 전으로 되돌아갈 뻔했다. 윤석열이 강조해왔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어떤가? 2023년 초 전문연구자와 공무원들로만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공연불이 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연공급 임금체계로 환원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만 보았다. 연공급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급속한 성장 국면에서 회사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를 장기 보유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된 임금체계이다. 지금도 공무원과 교원 그리고 대기업 생산직에서 호봉제 형태로 남아있다. 그때와는 노동시장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 기업 차원의 숙련과 연동된 임금체계는 분명 개편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을 넘어서 업종 직종 차원의 숙련 형성 측정 체계 마련을 배경으로 초기업적인 직무급 체계가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독일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노동시장 내에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 직종 차원에서 노동자 숙련 형성 체계와 파악 기준 등 시스템 설계 논의는 외면한 채 근속과 규모별 임금 격차에만 주목해 이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것일 뿐이다. 필자가 예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경제의 이중구조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 중소기업 간 지불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벌 및 원하청 격차 해소 정책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같은 집단적 이해대변체 확대를 위한 노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이유이다. 노사관계 측면에서 윤석열의 존재는 더 암울했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다가오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022년에만 2차례 파업을 벌였다.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운전 효과가 입증된 안전운임제를 연장해달라는 요구였다. 6월 1차 파업 때 3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11월 2차 파업 때는 ILO가 폐지를 권고했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진압했고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 처리되어 폐지됐다. 화물운송 노동자의 운송료는 하락했으며 하락한 수입을 만회하고자 운전시간은 더 길어졌다. 대형 화물차가 도로 위 흉기가 될 가능성은 다시금 높아진 셈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진압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윤석열은 2022년 12월 21일 노조 부패가 한국 사회 3대 부패라는 말을 하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조합이 외부 투자자가 회계를 보고서 투자하는 주식회사도 아닌데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이미 노동조합법에는 노조로 하여금 사무실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간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운영 원칙인 규약에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모든 회계와 감사 결과는 총회 대의원 대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결성한 자주적인 임의단체 법인으로서 내부 운영과 감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윤석열의 주장은 전국의 개 모임에 대해 갯돈 운영 실태를 제출하라는 것과 같다. 하지만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2023년 10월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의무적으로 회계 자료를 제출 공시하도록 했다. 노동조합을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간주하고서 회계비리 여부를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달 뒤인 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칭하면서 노동조합을 조폭으로 악마화했다.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 때 조폭 토끼몰이 하듯이 검찰, 경찰이 달려들어 건설노조를 압박했다.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건설업의 고용구조는 외면한 채 일방적인 마타도어로 매도하였다. 기업처럼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건설노동자들은 한 해에도 취업과 실업이 수없이 반복된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건설사들은 건설노조 조합원을 잘 채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십장제를 통해 일을 시키는 것이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고 고용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에서 불법적인 다단계 인력 하도급이 만연하는 이유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은 건설사 측의 고용 안정 채용을 강조해 얘기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협에 의거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 딱지 붙여 채용 강요 불법 행위로 호도했다. 건설업은 한국에서 산재 사망자 수 부동의 1위 산업이기도 하다.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천안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산업안전을 위해 건설노조가 산업안전 활동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윤석열은 사용자를 위협 협박한 것으로 매도하며 수사했다. 그 결과 2023년 상반기에만 1,700여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소환 수사를 받았고 35명이 구속됐다. 2023년 메이데이에는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기까지 했다. 작년에 필자가 만난 건설노조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나도 조합원이지만 정말 협박하고 싸우고 그런 게 있기는 있죠. 근데 그거를 건설노조가 전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일부가 자기들끼리 땡땡조합이라고 이름 붙이고서 일자리 싸움을 하는 거죠. 보세요. 건폭으로 몰아쳐서 건설노조가 죽으니까 지금 현장에 가면 개판이에요. 산업안전이 정말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엊그제도 한 명이 일하다 개구부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지난 3년의 시간은 한국 사회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한국 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다시금 멀어졌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2024년 물가상승률 2.5%를 고려하면 사실상 인하되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분석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분기 연속 노동자 실질임금도 하락했다.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되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은 2년 연속 하락해 2023년에는 13.0%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 미국,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비단 윤석열뿐만이 아니었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때도 유사한 양상이 벌어졌다. 이명박은 해고는 죽음이다며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쌍용차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장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강경 진압했다. 이후에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직업 소개 알선 파견업 등 민간 고용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노융산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처럼 노동자도 쉽고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민간 고용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가 예적금, 대출 상품도 아니고 대체 노동자를 뭘로 보기에 헛웃음이 나왔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였다. 파견이 금지된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려 했고 비정규법상 2년인 기간 제한도 풀어서 4년으로 늘리려 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폐기됐지만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해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에게 불리해지더라도 사용자가 쉽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문호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일한 안전판이 취업규칙이다. 이 취업규칙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들은 노동 감수성이 땅바닥을 파고들어 지하실 수준임을 윤석열의 3년이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60여 년 전 박정희 때 성립된 개발독재 체제하에서 오로지 성장을 위해 노동자를 동원과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한국 내 반공보수 세력의 뿌리 깊은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말이다.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재임 중 비정규직법을 제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이 제외되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후 5년 동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노조에 가입하라고 역설한 오바마나 GM노조의 피켓팅 파업에 동참한 바이든까지는 아니더라도 다가올 대선에서는 최소한의 노동 감수성을 지닌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취업자 2,800만 명 중 2,170만 명이 노동자다.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1, 2에 가까울 것이다. 이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일까? 개발 독재 체제의 후진적 노동인식에 빠져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 우위에 자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단지 자본에 갖다 붙이면 되는 레고 블록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는 1인 한 표를 행사하는 주권자이다. 주권자인 노동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